살려주세요. 제발 이 고통 좀 멈춰주세요. 해돋이 요양병원 7층 특실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한밤중에 고요한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태우 회장의 비명은 날카롭고도 절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최고 용량의 진통제를 투여했으니 곧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수간호사 김미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의 모니터는 불안정한 심박수와 혈압을 표시하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 듣는 거짓말인지 강태우 회장의 오른쪽 다리는 이상하리 많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희귀신경 질환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5세 청소부 윤성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수간호사의 말에 윤성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좀 대드리고 다리 부위는 살짝 높여주시면 조금은 나아지실 것 같은데요. 수간호사 김미영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웬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세요? 여기는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청소나 마저 하세요. 그 말에 윤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선 윤성이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회장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죠. 누군가의 맥을 짚을 때마다 하던 그런 동작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야 해. 그때 병실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당장 응급팀 불러요. 윤성이의 손이 청소 도구함을 꽉 쥐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청소 도구함 같았지만 그 밑바닥 아래에는 자그마치 18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당직의 이현우가 급하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CRPS 발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통제도 전혀 효과가 없고요.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이 상태로는 이동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우선 통증부터 어떻게든 조절해야. 윤성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병실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어서 정신 차리세요. 윤성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어떤 권위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윤성이는 청소 도구함의 이중 바닥을 열고 침통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수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젊은 의사 이현우가 그녀를 말렸어요. 잠깐만요. 김 수간호사님. 어차피 지금 저희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회장님 상태가 너무 위급합니다. 윤성이는 회장의 맥을 짚고 침통에서 가느다란 침을 꺼냈어요. 어머나, 감히 청소부 따위가? 지금 미쳤어요. 회장님께 그런 걸 놓겠다는 거예요. 수간호사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지만 윤성이의 손은 이미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침이 회장의 내관열에 정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합곡혈, 족삼리혈에도 거침없이 침이 놓였어요. 병실 안은 숨소리마저 멈춘 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불안정하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젊은 의사 이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강태우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숨이 쉬어진다. 회장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윤성이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젊은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성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이제 병실 안에 그 누구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돋이 요양병원 복도에는 밤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진짜 그 청소 아주머니가 침으로 회장님을 살렸다고.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니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의사들도 전부 손 쓸 방법이 없었는데 그분이 침을 몇 번 놓자마자 회장님 상태가 확 좋아졌다고. 한편 병원장 박준호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영, 젊은 의사 이현우,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죠. 이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함,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간호사님, 결과적으로 강 회장님의 상태는 지금 매우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용인하자는 말씀이세요. 이건 현대의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요. 이건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병원장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성희 씨, 청소부 윤성희 씨를 내 사무실로 좀 불러주세요. 복도를 청소하던 윤성희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었. 병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윤성희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시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서자 병원장과 수간호사 그리고 젊은 의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성희 씨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죠.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윤성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침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모르시는 겁니까? 수간호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윤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끼어들 일이 아니었다고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 이현우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희는 통증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병원장이 윤성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윤성희 씨,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성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쳤어요.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방금 이현우 선생이 설명해준 침술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매우 특이하더군요. 제 할머니께서 예전에 말씀해주신 함경도식 침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함경도 출신이셨거든요. 병원장의 말에 윤성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시죠. 대체 누구십니까? 윤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작은 가족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KN그룹의 후계자인 강민호 상무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님께서 방금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를 찾으십니다. 모든 시선이 순간 윤성희에게로 향했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회? 회장님께서요. 네.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시다고요. 윤성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윤성이를 향해 정중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병원장의 시선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장이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성희 씨, 회장님을 뵙고 난 후에 다시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18년 동안 꽁꽁 숨겨온 비밀이 이제 곧 모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태우 회장의 병실은 일반 요양병원의 병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창문으로는 탁 트인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윤성희 아주머니 모셔왔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말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강태우 회장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는 달리 한결생기가 돌았어요. 어서 앉으세요. 아주머니, 회장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성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저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통증을 잠시 완화해드린 것뿐입니다. 회장님을 살리신 건 여기 계신 의료진들이시죠? 아니요. 의사들도 거의 손을 놓았을 때 당신이 기적처럼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회장이 말했어요. 그의 손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통증 아십니까? CRPS라고 하지요. 자그마치 10년 넘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그 누구도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윤성희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작은 침 몇 개로 말입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방 안에는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기의 흐름이 막힌 것으로 봅니다. 윤성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특히 회장님의 경우처럼 CRPS는 신경계가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지요. 침은 그 잘못된 신호를 차단하고 올바른 기의 흐름을 회복시켜 통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저 미신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간호사 김미영이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상태 호전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이 미간을 확 찌푸렸어요. 우연이라고 내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고통 없이 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젯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소. 그런데 그게 우연이란 말이오. 그때 회장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다리를 움켜쥐었어요.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회장의 얼굴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니터에 연결된 경보음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윤성희가 즉시 회장의 맥을 짚었어요. 발작이 다시 시작됐어요. 기혈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윤성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숙련된 의술가로서의 깊은 연륜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제 침통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청소 도구함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지시했고 곧 침통이 윤성희의 손에 전달됐어요. 윤성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병원장 박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작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 발작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강한 처치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성희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마치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침은 회장의 손목 안쪽 내관열에, 두 번째는 발등의 태충혈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합곡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습니다. 저런 침술 방식은 분명 함흥 출신 한의사들만이 쓰는 비법인데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병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성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간호사 김미영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 원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병원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안전 문화 속에서 어쩌면 그녀의 이런 과도해 보이는 반응도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는 방 안의 모두를 숨죽이게 만든 놀라운 광경에 곧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잠시 이어지더니 갑자기 그의 호흡이 한결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정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윤성이는 마지막 치매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CRPS는 분명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의 역류, 즉 기운과 피의 흐름이 뒤엉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가지 관점 모두 틀리지 않은 건 아닐까요? 병원장 박준호가 윤성이를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정말 함흥의학대학 출신이라면 혹시 윤태진 박사님을 아십니까? 윤성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버님을 아시는지요? 그 순간 강태호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감격이 가득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을 찌르는 듯한 격통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강민호 상무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성이는 조용히 침들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지혜일 뿐입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윤성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회장이 윤성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절대로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군요. 채터, скажите мне, 누구십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윤성이에게로 모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18년간의 길고 긴 침묵을 깰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윤성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함흥의학대학 출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 7층의 직원 휴게실은 그날 오후 내내 이상한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묘한 침묵과 함께 간간이 터져나오는 탄성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북한에서 오신 엄청난 의사 선생님이라고. 글쎄 말이야, 회장님 병실에서 직접 들었다니까. 아주 그냥 전설적인 명이셨다면서.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던 걸까? 그것도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말이야. 한편 병원장 사무실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성이, 병원장 박준호, KN그룹 강태호 회장의 아들인 강민호 상무,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수간호사 김미영까지 한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 가족 사진, 함흥의학대학 졸업장 사본,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한의학 노트까지 윤성이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증명하는 작은 조각들이었죠.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찍으신 사진인가요? 강민호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성이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성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탈북하기 직전에 찍었습니다. 1997년 추운 겨울이었어요. 윤성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 윤태진 선생께서는 함흥에서 가장 존경받는 침술의 대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의술을 이어온 이름난 의원 집안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의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경질환과 만성 통증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함흥침법을 집중적으로 전수받았지요. 윤성이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간호사 김미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까지. 1995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을 때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저희 같은 전통 의술을 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국의 정치적 감시 또한 점점 더 심해졌죠. 윤성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남편 박원철은 평양의과 대학을 나온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반동분자로 몰리고 말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당국의 삼엄한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윤성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사진 속 어린 딸의 해맑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결국 저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1997년 12월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북한을 떠나기로 한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함경북도를 통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계획했어요. 하지만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만 저희는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윤성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애써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당신과 미래만이라도 어서 강을 건너라고 외치며 그는 국경수비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먹먹한 슬픔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필사적으로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강물은 다행히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살을 내는 듯한 영하의 온도였죠. 윤성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강물이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어린 딸아이가 중간에 그만 힘이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다그치며 밀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윤성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물살이 생각보다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만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그 아이는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딸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윤성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깊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터뜨리고 있었어요. 수간호사 김미영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몇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압록강 주변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2002년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압록강 차디찬 물속의 딸아이와 함께 수장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뿐인 딸과 사랑하는 남편조차 지키지 못한 이 더러운 손으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이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침술가의 손.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은 지켜내지 못한 그런 한스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소부로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강민호 상무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을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셨는데도 어제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니 정말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성이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강 회장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전, 제 자신과 했던 그 모진 약속을 어쩔 수 없이 깨야만 했어요. 그분의 간절한 눈빛이 마치 제 어린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수간호사 김미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선생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는데도 선생님께서는 오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주셨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윤성이는 그런 그녀를 향해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김수간호사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병원장 박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전통의학 상담사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윤성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다시 의사로서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삶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강민호 상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의술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이대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큰 손실이 아닐까요? 바로 그때 병원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딩동댕동. 박준호 병원장이 전화를 받고 잠시 동안 무언가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윤성이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성이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도 숙연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탈북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고통과 슬픔을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지금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잠시만요. 윤성희 선생님, 그리고 박미래, 이 이름들이 어쩐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기다림 끝에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몇 달 전에 나한테 말했던 그 여성분 있잖아. 오래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다던 박미래 씨 말이야. 혹시 그분 어머니 성함이 윤성희 씨고 함흥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강민호 상무의 통화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지금 바로 그분께 연락할 수 있겠어? 내일 아니? 아니, 가능하면 오늘 당장 알겠어? 여보, 최대한 빨리 좀 알아봐줘. 그가 흥분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윤성이를 바라보았어요. 이럴 수가, 믿기 어려운 우연입니다. 윤 선생님, 제 아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18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고 있는 한 탈북민 여성을 계속 돕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이름이 박미래라고 합니다. 윤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순간 가시는 듯했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라고요. 내 딸 미래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어요. 강민호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바로 박미래 씨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이 좋다면 어쩌면 오늘 중으로 두 분이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준호 병원장이 전화를 받고 잠시 동안 무언가를 듣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윤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병원 1층 접수처에 한 젊은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윤 선생님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병원장 역시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박미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우연이. 강민호 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가 박미래 씨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이름을 알려준 모양입니다. 어쩌면 미래 씨도 지난 수년간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맸을 테니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을 거예요. 윤성이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분을 이쪽으로 모셔올까요?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성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장이 전화로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스 클로프. 윤성이의 심장이 거의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끼익.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윤성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버티고 섰어요. 여성은 잠시 방 안의 사람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둘러보다가 마침내 윤성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8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눈빛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단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렸어요. 윤성이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래야, 내 딸 미래야. 정말 너니? 윤성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냘팠어요.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박미래가 울음을 터트리며 달려와 윤성이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꽉 껴안고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꿈에도 그리던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살아계셨군요. 흑흑, 정말 살아계셨어요. 어머니 병원장과 강민호 상무, 그리고 수간호사 김미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방을 나섰어요. 이것은 오직 두 모녀에게만 허락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엄마를 찾았니? 아가야. 윤성이가 흐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래는 눈물 젖은 얼굴로 어머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강민호 사장님의 아내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탈북민이셨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한족 가족을 우연히 알고 계셨더라고요. 윤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보며 하염없이 쓰다듬었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압록강에서 내 작은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을 때 나는 내가
내가 너를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윤성이의 목소리가 슬픔과 회한으로 다시 흐려졌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깊은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물살이 정말 너무 강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때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중국 쪽 강가에 살던 마음씨 좋은 어부 아저씨 한 분이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던 저를 발견하고 구해주셨어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중국인 가족분들이 저를 친딸처럼 정성껏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18년 동안의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너무나도 기적 같은 재회. 모녀의 눈물은 쉽게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박미래가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성이의 눈에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네 아버지 소식은 나도 전혀 듣지 못했단다. 윤성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박미래도 어머니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지난 18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미래가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와 네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었다고 생각한 후 더 이상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조차 지키지 못한 그런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니? 윤성이의 목소리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며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그 끔찍했던 날, 너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었지? 윤성이의 목소리가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녀의 눈앞에 그날의 생생하고도 처절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흩날리던 1997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 함경북도 국경마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윤성이, 그녀의 남편 박원철, 그리고 이제 막 12살이 된 어린 딸 박미래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온다. 모두들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해. 박원철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의 한 손에는 딸 미래의 작은 손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뒤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소중히 들고 숨죽이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침통과 몇 권의 귀한 의학 서적, 그리고 약간의 갈아입을 옷까지만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쉿 국경 수비대다 박원철이 결연한 표정으로 낮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는 윤성이와 딸 미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미래를 데리고 먼저 강을 건너시오. 내가 저쪽으로 가서 저놈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테니 안 돼요. 여보, 같이 가야 해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돼요. 윤성이가 울먹이며 남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박원철은 그런 아내를 향해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곧 뒤따라갈 테니 꼭 약속하오. 그는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미래야. 아빠 딸이니까 용감하게. 엄마 말씀 잘 듣고 먼저 강 건너가 있거라. 아빠는 금방 갈게. 정말이야. 미래의 커다란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꼭 오실 거죠? 그럼 아빠가 우리 딸하고 한 약속인데 반드시 지키고 말고. 박원철은 딸아이의 차가운 이마에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어요. 그리고 아내 윤성이에게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과 함께 애틋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희 씨, 우리 미래 잘 부탁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박원철은 어둠 속 숲 쪽을 향해 일부러 요란한 소리를 내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국경 수비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기 위해서였죠. 거기 누구냐, 꼼짝 마서지 않으면 쏜다 요란한 외침과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박원철을 향해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성이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딸 미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미래야, 어서 내 아빠의 용기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서둘러 차디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온도였지만 다행히 빠른 물살 때문에 강 표면이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윤성이는 어린 미래를 급하게 작은 고무 튜브에 태우고 한 손으로는 딸아이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튜브를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고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튜브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걸려 그만 픽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으앙. 미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강물이 순식간에 튜브 위로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괜찮아. 미래야, 괜찮아. 엄마 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꽉 잡아 윤성이는 거의 광적으로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러나 거센 물살은 무정하게도 점점 더 강해졌고 두 사람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젖어 너무나도 미끄러웠습니다. 엄마, 손이 자꾸 미끄러져요. 안 돼. 미래의 작은 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미래야, 내 딸 미래야. 윤성이의 처절한 절규와 함께 어린 미래는 순식간에 거친 물살에 휩쓸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살아왔단다. 윤성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곁에서 듣고 있던 박미래도 함께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박미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저를 구해준 중국인 가족분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착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기술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5년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윤성이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손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몸은 건강하게 잘 지낸 것이냐? 박미래는 눈물 속에서도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요. 윤성이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띄었습니다. 정말이냐 너도 의사가 되었단 말이냐? 네. 어머니, 지금은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박미래가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윤성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의술의 길을 사랑하는 딸이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었다니.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아주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미래 한의원이라고요. 윤성이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며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아왔지만 그녀의 딸은 그 힘든 길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훌륭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야, 내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성이가 딸을 아주 힘껏 끌어안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버님께서 윤 선생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윤성이와 박미래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절망과 슬픔 대신 따뜻한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박미래가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함께 가자. 윤성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장님의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침대에 반쯤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리 훨씬 생기가 돌았고 고통의 흔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 있었습니다. 윤성이와 박미래가 함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회장님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어요. 그는 두 사람의 꼭 닮은 모습을 보고 금방 모녀 사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윤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혹시 윤성이는 생애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이 담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회장님. 제 딸입니다. 박미래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병실 안에 함께 있던 강민호 상무가 부드러운 미소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정말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 선생님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시던 따님을 바로 오늘 이곳에서 극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회장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윤성이와 박미래를 번갈아 바라보며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허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군요. 윤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깊은 행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 침수를 시술했던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제 딸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호 상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 선생님, 그리고 박미래 선생님, 제가 두 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윤성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이 지긋지긋한 병은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곁에 있던 강태호 회장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렇소. 내가 자그마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진통제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소이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정말이지 엄청난 기적이오. 강민호 상무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희 KN그룹은 오래전부터 의료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 설립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이는 그의 말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 선생님의 그 놀라운 전통의학과 저희 KN그룹의 현대의학 기술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의학치료센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성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의술을 세상에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라니.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의사로서의 삶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때 곁에 있던 딸 박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 모든 비밀을 가슴속에 홀로 간직한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윤성이는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박미래의 맑은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그렁그렁 맺혔어요. 윤성이도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실은 얘야. 사실은 내가 의술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단다. 윤성이가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이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약초들을 조금씩 기르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 가끔씩 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길거리에서 아파하는 노숙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했었고.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수간호사 김미영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윤 선생님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윤성이는 그런 그녀를 향해 오히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둡거나 쓸쓸한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수간호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그때 병원장 박준호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도 선생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윤성희에게 서류 봉투를 정중하게 내밀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의 전통의학 상담 전문의로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존경받는 의사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윤성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18년 만에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돌아온 너무나도 값진 인정이자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망설이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격려했어요. 이건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저와 함께. 저희 미래 한의원도 더욱 멋지게 키워나가실 수 있잖아요. 윤성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난 1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어요. 윤성희가 자신의 아프고도 기구했던 과거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 강민호 상무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윤 선생님, 저희 KN그룹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을 통해 선생님의 남편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성희는 순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작은 희망보다는 이미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은 체념의 빛이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지만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아요. 강민호 상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박원철 선생님의 정확한 출신 지역과 직업, 그리고 체포되셨던 시기,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어쩌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민호 상무가 잔뜩 상기되고 흥분된 표정으로 다시 병실 안으로 거의 뛰어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강민호 상무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성희는 극도의 긴장감이 어린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재단 직원이 방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초기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최근 입소자 명단을 긴급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불과 3주 전에 하나원에 새로 입소한 탈북민 중에 박원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성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바로 함흥이과 대학 출신의 의사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의 남편분과 나이도 거의 일치하고 북한의 교화소에서 약 20년 정도를 의사로 복무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내 남편일까요? 윤성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습니다. 원철 씨, 내 남편 원철 씨가 살아있다고요. 곁에 있던 딸 박미래도 엄청난 충격에 빠진 듯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담당자가 방금 그분의 최근 사진도 저에게 보내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민호 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윤성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수척하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한 노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어흐, 원철 씨, 여보, 정말 당신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처절하게 갈라졌어요. 지난 18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살아있다니 그분도 애타게 가족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강민호 상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탈북에 성공하신 후 관계자들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바로 아내 윤성이와 딸 박미래의 생사였다고 해요. 박미래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윤성이도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제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정도면 하나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안전하게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름 없는 초라한 청소부였지만 오늘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의사가 되었고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딸을 기적처럼 되찾았으며 이제 곧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과도 꿈 같은 재회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박미래가 어머니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윤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지난 18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따뜻하고 완전하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돋이 요양병원의 옥상 정원은 그날 아침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회색빛 도시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은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윤성이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마음의 여유를 만끽하며 정원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박미래가 옥상 정원의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녀의 양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두 개의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잔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와,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이거 전부 어머니께서 직접 가꾸신 거예요. 윤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주변에는 키 작은 인삼, 푸릇푸릇한 당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황기, 빨갛게 익어가는 구기자 등 다양한 종류의 약초들이 마치 잘 정리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 귀하게 쓰이는 소중한 약재들이었죠. 지난 18년 동안 이게 내 유일한 낙이자 숨구멍이었단다. 청소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유일한 의술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녀는 정원 한편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은 비닐 온실을 가리켰어요. 저기에는 내가 북녘 땅에서 어렵게 가져온 귀한 약초 종자들도 몇 가지 있단다. 특히 함흥 지방에서만 특별하게 자라는 아주 귀한 약초들이야.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멀차 감상했어요. 어제 그 꿈 같고도 기적 같은 재회 이후 윤성이는 딸 미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함께 잠드는 밤이었죠. 어머니, 오늘이 드디어 첫 진료일이시죠. 많이 긴장되세요. 윤성이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꼬해진 청소 유니폼이 아닌 깨끗하고 단정한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윤성이 전통의학 상담 전문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새로운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그마치 18년 만에 다시 의사로서 환자들 앞에 서는 것이니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벅찬 설렘과 기대감 또한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제 회장님의 그 지독한 통증을 순식간에 가라앉히신 어머니의 그 신비로운 손길을 똑똑히 받는걸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며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윤성이는 그런 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구나.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 저희 미래한의원 진료는 오늘 하루만 잠시 다른 동료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그때 병원장 박준호가 옥상 정원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여기들 계셨군요. 윤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 윤 선생님, 지금 아래층에는 벌써부터 선생님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줄을 서 계십니다. 윤성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벌써요. 아직 진료 시작 시간까지는 1시간도 더 남았는데요. 병원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강 회장님을 치료하신 그 놀라운 소식이 하룻밤 사이에 병원 전체에 쫙 퍼진 모양입니다. 다들 기적의 의사를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안달들이 나셨네요. 허허. 윤성이는 순간 당혹스러움과 부담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먼저 돌아간 후 윤성이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온 정원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마지막처럼 바라보았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박미래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아주 당당하게 의사 윤성이 선생님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옥상 정원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와 복도에는 정말로 그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환자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윤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진료실은 이미 다 준비해두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진료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섰어요. 문에는 윤성이 전통의학 상담실이라고 쓰인 단정한 새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박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준비됐다. 그녀가 마침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첫 번째 환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아온 한 할머니였습니다. 윤성이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정식으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는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따뜻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전문가적인 권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지친 눈에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윤성이에게 강민호 상무가 기쁜 얼굴로 찾아왔어요. 윤 선생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방금 박원철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되어서 빠르면 내일 중으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성이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정말이세요? 내일 당장 그 사람을, 원철 씨를 만날 수 있다고요. 강민호 상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차량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직접 선생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윤성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감사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떠난 후 딸 박미래가 어머니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가족이 정말로 모두 다 함께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세요?
윤성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꿈만 같구나.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초라한 청소부였는데 오후의 진료도 성공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윤성이의 놀라운 의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환자들은 모두 그녀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손길과 정확한 진단에 깊이 감탄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아온 많은 환자들은 그녀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보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날 밤 딸 박미래의 아담한 아파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성이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물 흐르듯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철저히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손목에 낡은 시계가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앞으로 24시간 후면 그녀는 18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니,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로 다행이야. 딸이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차창 밖으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똑같은 달이 북녘 땅을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그 끔찍했던 밤에도 저렇게 외롭게 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하나원의 밤하늘 위에도 저 달이 똑같이 비치고 있겠죠. 윤성이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녀의 얼굴에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청소부의 낡은 옷을 벗고 다시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의사가 되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되찾은 윤성이.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오직 밝고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감히 청소부 따위가라는 날카롭고 모진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정의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녀는 존경받는 의사 윤성이이자 사랑스러운 딸 박미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아주 곧 다시 박원철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진정한 그녀의 삶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에는 이제 정말로 눈부신 해돋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빛은 앞으로 더 많은 아프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게 될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윤성이가 마음속 깊이 꿈꾸어왔던 진정한 의술의 의미였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그 소중한 가르침이 이제 윤성이를 통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롭게 펼쳐진 인생의 밤하늘 아래 윤성이는 아주 오랜만에 진실되고 깊은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고예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